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상 시사에 하락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2023년 말까지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자산 매입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이 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일정이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3.6%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투자를 30% 확대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가가 기다리던 6월 FOMC 회의 결과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다만 2023년 말까지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시장하면서 월가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가운데 전반적인 섹터가 부진했고 오늘은 경기 소비재, 임의 소비재만 유일하게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먼저 박고은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FOMC 결과를 주시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77%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54%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24% 내렸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 시기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고 올해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날 점도표에는 2023년에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위원들의 입장 변화가 목격됐습니다. 또한 연준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로 상향했고 물가 상승률은 기존의 2.4%에서 3.4%로 올렸습니다. 연준의 발표 직후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며 보합권에서 움직이던 주요 지수는 하락폭을 확대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1.57%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이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점도표는 불확실성이 큰 지표로 2023년 금리 인상은 확실하지 않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증시는 낙폭을 다소 축소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경기 소비재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가 가장 많이 떨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GM은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투자 규모를 기존보다 30% 늘려 총 3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고 미국의 신규 배터리 공장 2곳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는 이날 GM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1% 넘게 올랐습니다. 테슬라 역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로블록스는 5월에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4,300만 명으로 작년 대비 28% 증가했지만 4월 대비로는 1%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8%대 떨어졌습니다. 또한 오라클은 전일 실적 발표에서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실적 전망치가 기대 이하로 나오며 오늘장 주가는 5% 넘게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빵주도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JP모건이 넷플릭스의 하반기 컨텐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넷플릭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넷플릭스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또한 제프리스는 온라인 쇼핑 증가 트렌드가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며 아마존의 이커머스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선호 종목에 추가했습니다. 오늘장 아마존은 0.9%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썰런은 모건 스탠리가 썰런이 클린 에너지 종목 가운데 유망할 것으로 보며 썰런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고 목표가는 기존의 86달러에서 91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크루즈 종목들은 오늘장에서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울프 리서치는 크루즈 예약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카니발과 로얄 캐리비안 그리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다른 업체 대비 선전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카니발은 2%대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키는 모건 스탠리가 나이키의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 목표가는 $185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드래프트킹스도 보겠습니다. 월가의 유명 펀드 매니저인 캐시 우드는 공매도 공격을 받은 드래프트킹스 주식을 87만여 주 대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장 드래프트킹스는 0.6%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FOMC 결과를 주시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12% 내린 반면에 영국 증시는 0.17% 상승, 그리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2%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4주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는 74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TI 가격은 0.04% 오른 72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0.5% 상승한 74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FOMC 결과를 주시한 가운데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3% 오른 1,86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오늘의 첫 번째 뉴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가 이번 주 내내 주목했던 빅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6월 FOMC 회의 결과 연준은 제로금리로 동결했고 다만 2023년 말까지 기준금리 2번의 인상을 시사하면서 증시는 압박을 받으면서 오늘 뉴욕 증시 하락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간밤 연준의 FOMC 회의가 끝이 났는데요. 기준금리를 현 0에서 0.25% 사이로 동결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파르다면서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2023년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난 3월에 제시한 것보다 더 빠른 일정입니다. 국채 매입을 비롯한 자산 매입 규모 역시 월 1,200억 달러에서 유지했는데요. 우려와 달리 자산 매입 축소 정책인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연준은 경기 회복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연준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연준은 백신 접종이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둔화시켰고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경제 활동과 고용이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들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올랐지만 여전히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다만 이날 공개한 경제 전망에서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개인 소비 지출 전망치를 2.4%에서 3.4%로 올렸고 내년과 내후년도 물가지수 전망치도 2에서 2.1%, 2.1%에서 2.2%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 연준은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에서 2023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연준이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보다 인상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 그는 미국 경제가 정상 회복 궤도에 올랐다고 믿는다라면서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오늘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거래 마쳤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또 미국의 주택과 관련한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증가세로 전환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강다운 웨싱캐스터 어떤 의미로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은 이 주택 시장의 호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한춤 이와 관련된 조금 변화된 신호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보면 5월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보다 3.6% 증가한 15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상치 163만 건은 하회했습니다. 주택 매물 감소 여파로 착공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목재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고 외신은 분석했는데요. 또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168만 건으로 전월보다 3%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허가 건수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외신은 당분간 신규 주택 공급이 탄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래도 치솟기만 하던 미국의 목재 가격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목재 가격이 주춤하게 되면 다시 주택 착공 건수가 더 증가할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전 세계 부동산의 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겪지 않았던 버블 신호를 보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에서 가장 거품이 많은 주택 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을 꼽았는데요. 이 표를 통해 순위를 살펴보면 1위에 뉴질랜드가 올랐고 영국과 미국도 위험 순위 상위권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19위에 올랐고 일본은 23위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는 OECD 많은 국가에서 주택 임대료나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다고 봤습니다. 글로벌 주택 가격 역시 2008년을 넘어섰고 블룸버그 경제학자는 집값과 물가가 동시에 상승할 경우 그 위험은 더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밤사이에 나왔던 주택 관련한 경제 지표와 함께 또 블룸버그가 조사한 주택 버블 순위들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꽤 솔직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해요. 어떤 발언들이 오갔습니까? 네, 간밤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양국의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꽤 솔직한 회담이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가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기 통제 관련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추후에 양국 외교 관계자와 군사 전문가들이 만나 전략적 안정을 위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는 2026년에 만료되는 양국의 핵 통제 조약 뉴스타트 협정을 잇는 새로운 협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대화가 언제 열릴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 추가 논의를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미국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에너지와 수도를 포함한 중요 기반 시설들은 사이버 공격 금지 대상이라고 강조했고 랜섬웨어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인권 문제를 강조했다라며 부당하게 수감 중인 미국인 2명의 귀환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두 정상은 3시간 30분가량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후 진행된 확대 회담은 예정보다 이른 65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앞선 회담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이라며 회담이 일찍 끝난 것에 대한 여러 불화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미러 정상들이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라는 보도 내용 전해드렸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이 배터리 공장을 협상 중이라고 하던데 이 중에 지금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오늘 이 소식 준비했는데요. 강다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영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한국의 삼성, LG를 포함해 6개사와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 정부와 논의 중인 회사에는 미국의 포드, 일본의 닛산, 영국의 스타트업인 브리티스볼트와 이노벳 오토가 포함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들 6개사가 영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와 향후 공장 부지,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과 LG는 영국 정부와 투자를 위한 초기 단계 협상 과정에 있다며 두 회사는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의 거래가 있어야만 협상을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회사명이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삼성과 LG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SK 이노베이션을 거느린 SK는 협상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E의 리서치도 있었는데요. 올해 1월에서 4월 기준 전 세계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의 집계를 표를 통해 살펴보면 LG 에너지솔루션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1.5%로 중국 CATL의 32.5%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각각 5위와 6위 수준에 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 정부와 삼성, LG를 포함한 6개사는 사실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영국 정부가 오는 2030년에는 휘발유, 경유 기반 일반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2035년에는 하이브리드 신차까지 금지할 계획이어서 전기차용으로 자동차 생산시설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소식들과 그리고 기업 내용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11개 섹터 가운데 10개가 하락했고 유일하게 상승한 부분이 임의소비재, 경기소비재 부분이었습니다. 대장주라고 불리는 아마존이 0.9%, 테슬라가 0.92% 상승했고요. 여기에 오늘 제너럴모터스가 1.5% 가장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죠. 제너럴모터스가 전기차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런 호재 소식이 전해졌는데 박찬희 캐스터 기업들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제너럴모터스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를 3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CNBC 기사를 보면 GM은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량에 3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작년에 발표한 규모보다 30%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앞서 GM은 2025년까지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추가된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은 전기차 출시를 확대하고 배터리와 연료전지 기술 생산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GM은 테슬라와 폭스바겐 등 기존 전기차 선두주자를 따라잡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데요. GM은 2025년까지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GM의 폴 제이콥슨 CFO는 전 세계 반도체 부족 사태에도 GM은 2분기에 예상보다 더 개선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조정 순이익이 85억에서 9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2분기 호실적 전망에 이날 GM의 주가는 1.56% 상승했습니다. 한편 월가의 스타 투자자 캐시우드의 소식도 있었는데요. 캐시우드가 드래프트킹스의 주가 급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기사를 보면 전날 캐시우드는 아크 인베스트에서 운용 중인 여러 펀드에 드래프트킹스 주식 87만 주를 새로 담았는데요. 그중에서 캐시우드의 대표 펀드인 아크 이노베이션이 68만 8,700주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드래프트킹스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서 17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드래프트킹스는 전날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가 숏 포지션을 취했다고 공개하면서 4% 넘게 급락했었는데요. 오늘은 캐시우드의 매입 소식에 힘입어서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강다은 그리고 박찬희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US 뉴스가 선정한 섹터별 대표 종목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US 뉴스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테마들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스펙과 전기차 관련 주식들부터 경제재개 수혜주와 최근에는 밈 종목들까지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양한 테마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US 뉴스는 소위 말하는 유행 종목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견고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종목들을 담는 게 중요하다면서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유망한 대표 기업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네, US 뉴스가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대표주로 꼽은 건 페이스북이었습니다. US 뉴스는 투자자들이 페이스북을 기술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대표격이라고 밝혔는데요. 페이스북이 지난 분기 놀라운 실적을 공개했다면서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한때 AT&T가 그랬던 것처럼 디지털 통신상의 페이스북 왕국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최근에는 AR과 또 VR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소비재 섹터 가운데선 올해 주택시장 호황의 대표 수혜주인 홈디포를 꼽았고 또 생필품과 에너지 섹터에선 각각 크롱락스와 또 캐나다 내추럴 리소시스 리스트에 올린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기업은 웰스파고입니다. US 뉴스는 수많은 금융주들 가운데 웰스파고가 가장 돋보였다고 전했는데요. 한때 허위 계좌 스캔들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준 웰스파고지만 찰리 샤프라는 거물 CEO를 영입한 이후에 회사 내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50% 넘게 오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12개월 동안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헬스케어 섹터 가운데는 존슨앤존슨이 이름을 올렸고 제조 자동화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에머슨 역시 대표 산업주로 올랐습니다. 또 반도체 기업의 강자 인텔이 기술주 섹터 가운데선 1위로 꼽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재 섹터 가운데는 선택을 받은 건 셰윈 윌리엄스였습니다. US 뉴스는 셰윈이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현재 셰윈이 대형 유통망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지 업체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재 섹터를 생각할 땐 보통 광산업체들을 떠올리지만 셰윈 같은 페인트 업체들이야말로 확실한 수익성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퍼블릭 스토리지와 콘솔리데이트, 에디슨까지 각각 부동산과 유틸리티 대표주로 목록에 오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US 뉴스가 선정한 섹터별 대표 종목들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 내용은 전가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철강 관련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 대유행에서 회복을 하면서 다른 자재들과 마찬가지로 철강도 올 상반기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JP모건은 특히 최근의 가격 급등이 기업들에게 사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철강 회사들이 저탄소화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등 세대의 기회를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에 집중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JP모건의 최선호 종목은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와 스틸 다이내믹스입니다. 둘 모두의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회사가 단기적으로 철강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혜택을 받을 거라고 봤습니다. 또 개별적인 요인도 언급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에 대해서는 작년에 AK 스틸과 아르셀로미탈 USA를 인수했던 점, 또 회사의 강점 중 하나인 HBI 직접 환원철 공장에서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유망하다고 봤습니다. 또 자동차 회사들과 협상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스틸 다이내믹스에 대해서는 텍사스 걸프 연안에 지은 새 공장이 지금처럼 수요 공급이 빠듯한 상황에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목표가로는 $39, 스틸 다이내믹스 목표가로는 $107 제시했고요. 둘 모두 현재 주가보다는 70%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JP모건은 해당 섹터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북미 금속 서비스 센터 회사인 릴라이언스 스틸, 전기 아크로와 흑연 전극을 제조하는 그래프트 인터내셔널, 또 캐나다의 마지막 철강 업체인 스텔코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커머셜 메탈스, 뉴코, 카펜터 테크놀로지스에는 중립 의견을 보냈습니다. 끝으로 US 스틸은 유일하게 비중 축소라는 투자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JP모건이 선호한 철강 종목과 관련주들에 대한 의견 알아봤습니다. 목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6시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